책을 구하긴 구하셨군요, 그러니까. 네. 그 학생 집에 책이 있어가지고 책도 좀 아, 늦게 구하고 뭐 이 네 집에 아무리 민음사 찾아도 버전? 없더라고요. 민음사 버전이 아니면 뭐예요? 아니요. 다 되게 옛날 거예요. 아, 이거보다 되게 더 옛날 옛날 거. 일신서적 출판사라고. 아, 일신서적. 네. 이게 몇 년도일 거야 대체. 진짜 오래된 책이에요. 몇 년도라고 나와요? 뒤에 보여요? 어 80년대겠지 네. 뭐 오래돼봤자. 어쨌든 반갑습니다. 네. 그 이 1984에 대해서는 그래도 배경 지식은 좀 있으시죠? 대략 어떤 네. 책이라고 알고 계시나요? 사회 비판책 69년 책이네요. 잠깐만 69년? 아, 되게 대단합니다. 오래됐네. 이 책이 많이 소환되던 시절의 책이겠죠. 출판됐겠죠. 네. 69년이면 냉전이 한창인 시절이고 이게 이제 네. 소련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서로 많이 읽혔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나라 같은 서방 세계, 우리나라 뭐 냉전의 아주 최첨단이었으니까 그런 데서 네. 많이 이제 번역이 돼서 읽힌 책이다. 이제 뭐 그런 의미가 있겠죠. 대충 내용은 알고 계시죠? 안 읽었어도. 그 뭐지? 그 음, 어릴 때 음, 그 요약본으로 읽었던 그 음, 가물가물한 기억만 남아 있어요. 대충 뭐큰 스토리는 뭐 빅브라더, 네네. 또 뭐 텔레스크린 그 이름은 몰라도 뭐 감시, 예, 뭐 이렇게 전기민을 네네. 감시하는 기자가 있다. 뭐 이 정도는 아시는 네. 거죠. 네, 알고 네네. 있어요. 그게 이 소설의 아주 유명한 내용. 유명한 사실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모티브로 남은 거지. 그게 이제 좀만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정도 저도 이거 찾아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마 전 세계에서 읽지 않았는데 읽었다고 생각하는 고전 1위. 이게 이제 1984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도 정확한 건지 네. 모르겠지만 사실 저도 안 읽었지만 읽었다고 사실상 이제 근데 저거 다 알지 뭐 대충 무슨 내용인지 알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네네. 읽으니까 이게 확실히 좀 뭔가 남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정영현 선생님은 다 읽으셨다 그랬죠? 네, 이번에 옛날에는 일부에서 읽다가 말았는데요. 이번에는 음. 네, 다 읽었습니다. 네. 아, 3부까지? 네네. 네네. 원래 제가 사실 2부까지밖에 못 읽어서 오늘 스터디는 2부까지만 내용을 다루려고 하는데 네네. 어쨌든 이 네네. 선행학습을 또 잘하시는 분이라 이제 아, 네. 3부까지 다 네. 읽으셨습니다. 네, 부럽습니다. 네. 어디 네. 읽으신 소감, 뭐 3부까지는 뭐 스포일러는 좀 자제하시고 한 2부 네네. 정도까지 내용을 얘기해서 소감을 좀 말씀하신다면 어떤가요? 네. 아니, 뭐 이제 빅브라더 맨날 하는데 이제 다시 읽으니까 그 시대에 되게 얼마나 전체주의가 무서웠으면 음, 이런 소설을 썼을까. 조지 오웰의 그런 시각이 느껴졌고 또 그 부분이 저는 그 흥미로운데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 그런 음, 생각 속에서 신어라는 그 사전 작업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좋다, 굿에 나쁘다가 배드가 아니고 굿에 나쁘다가 뭐 언굿 이래가지고 사람들의 사고를 좀 제한시키는 그런 사전 작업을 하는 게 되게 음, 신기했고 그 주인공이 또 이제 주인공이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역사가 뭐 잘못됐으면 예를 들어 초콜릿 뭐 배급률이 뭐 예를 들어 3배로 올라갑니다 했는데 실제로는 뭐 배급률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배급률이 올라간다고 말하는 부분을 찾아가지고 다 삭제하고 막 갈아치우는 그런 구술 기록기 뭐 그런 걸 하거든요. 그런 거를 다 갈아치우는 걸 보면서 되게 역사를 되게 중요시하고 기록을 중요시하고 사람들의 사고를 중요시하고 이 모든 게 다 사고와 연결돼 있다 이런 걸 그 생각하는 조지 오웰의 사고가 놀라웠고 또 2부에서는 되게 특이하게 아니 이제 다시 읽으니까 줄리라는 여자가 등장을 해가지고 줄리랑 이제 그 여자라는 분이 열성 당원이긴 한데 사실 그 여자는 약간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고 약간 되게 본능에 충실하고 약간 본능을 위해서 그 당을 이용하는 그런 약간 젊은 여잔데 그 여자랑 이제 썸씽과 여러 가지 사건을 일어나는 뭐 그런 썸씽 내용들을 정도가 되게 아니죠. 이것도 많이 갔죠. 우리가 네, 생각하는 썸 정도가 그거를 아니고. 되게 그래서 사실은 이게 되게 소설이 두꺼운데 그 부분 때문에 소설이 후딱 이렇게 읽게 되는 몰입감을 네, 주게 사실 되는 그거 없었으면 아무튼 끝까지 못 읽었을 예. 거야. 근데 예, 그게 사실은 나와갖고 그거 맞아요. 그것 때문에 꾸역꾸역 다 읽었어요. 네. 막 중간에 어쨌든 지루하다 싶을 때 그 장면을
그때부터 막 맞아요. 몰입해서 읽게 돼. 네. 예. 다시 뭐 또 리뷰랑 이런 것도 읽어보니까 역시 디스토피아 소설로서는 굉장히 훌륭한 소설이다. 뭐 이런 네 소설이 참 좋다. 뭐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네. 우리 이동원 씨. 이동원 씨 지금 뭐 공항 가는 중이라 그러셨는데 음소거 잠깐 키시고 소감만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짧게라도? 네, 기자님. 네네네. 네, 저는 선행학습 못했고요. 네네. 100초까지 딱 있었고요. 네. 그만 뭐 말씀하신 그 신호를 만든다든지 그 미디어를 통제해가지고 개개인의 사고방식을 통제하려는 그런 게 되게 재밌었고요. 네, 제목이 왜 1984인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좀 알려주십시오. 아, 이게 1984년을 가정하고 쓴 소설이니까 1984죠. 아, 예, 이 그렇구나. 책이 나온 게 1949년이거든요. 그리고 조지 오웰이 그 네, 다음에 죽어요. 네, 1950년에 죽고 음, 1949년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이거 1984년쯤의 미래. 그러니까 그 당시로 보면 한 네, 30년 뒤의 미래죠. 네, 30년 뒤의 미래는 이런 우울한 디스토피아가 펼쳐지지 않겠냐. 그땐 디스토피아란 말이 음,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음, 1984라는 제목으로 우울한 미래상을 이제 그린 거죠. 그러니까 SF 소설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고. 그러면 이동원 씨는 음. 2부까지는 다 읽으신 거예요? 아니면 1부까지 읽으신 거예요? 아, 네, 1부까지 읽었고요. 1부? 좀 네, 1부까지. 네. 신기했던 내용은 왜 이렇게 사랑을 해서 애를 가져서 당원의 아이가 돼도 되는 건데 음. 왜 사랑을 그렇게 금기시하는 건지 성욕 자체를 참게끔 서로 이렇게 사랑하게 되면 결혼에 승낙이 안 되는 건지 그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사랑을 금기시하는 거, 그리고 네네. 성욕을 참게 하고 사랑을 금기시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된다. 예. 네, 그 얘기가 생육을 이제 하게 하는 2부부터 감정이 본격적으로 있으면 안 나옵니다. 된다. 이제 아하. 2부를 1부까지는 재미가 없어. 지루해. 이게 세계관을 설명하는 내용이라 1부까지는 네. 뭐 재미없는데 윈스턴 뭐 스미스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하고. 근데 2부에 음, 본격적으로 줄리아라고 하는 여성과의 그 이제 사건이 네. 발생하면서 그때부터 굉장한 몰입감을 가지고 보게 만드는. 아하. 그래서 이렇게 2부 꼭 보세요. 잊지 마시고. 엄청 네, 재밌습니다. 몰입감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예, 1부까지는 좀 지루해요. 그다음에 우리 박정우님 들어오셨는데 음소거 키시고 간단히 뭐 인사해 주시죠. 그리고 박정우님이 책을 안 읽으셨죠? 그냥 들어오신 거죠? 얘기 들으려고. 네, 책은 안 읽었고요.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이 그냥 사회주의자로만 알고 있고 책은 읽지 않았습니다. 오기 알겠습니다. 전에 유튜브 한 편 보고 왔는데 음,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잘 이거- 들어가겠습니다. 네네. 역시 고전은 고전인 게 읽게 만드는 힘이 있더라고요. 재밌어요. 그래서 한번 기회 되시면 읽어보실 걸 추천드리고. 우리 김용티 님도 들어오셨는데 혹시 잠깐 음소거 키시고 자기소개 가능하신가요? 용티 김님. 안녕하세요. 네네. 얼떨결에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윤 기자 아닙니다. 그 카톡을 좀 전에 이렇게 보고 제가 그냥 클릭을 해서 지금 한 두 번 왔다 갔다 했죠. 네. 그래서 상황이 사실 저는 그 전에 못 봐서 지금 조지 오웰 그 1984를 음, 워낙 익숙하잖아요. 제목이나 조지 오웰은. 그렇죠. 그래서 제가 꼭 읽은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나도 모르게 나도 참여도 되나 하고 들어왔는데 보니까 한 번 완독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음, 그 중에 그 일부 내용들은 그러니까 아까 그 잠깐 설명하셨지만은 1949년에 쓴 게 84년에 가정하고 썼는데 그때 가정 그렇게 한 것도 대단하지만 또 음, 그 현실에 거의 막 많은 게 이루어졌잖아요. 좀 땡겨진 것도 있고 이제 지금 이제 그런 것도 뭐 감시사회라든지 뭐 이런 비디오로 뭐 CCTV로 한다는 뭐 이런 것들이 근데 그래서 여러 가지에서 그런 걸 많이 인용해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나도 모르게 내가 이거를 다 읽은 줄 알았는데 지금 앞에 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이걸 완독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집에 책은 있었던 것 같은데 읽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이 줌으로 이런 고전 강독 이렇게 하는 거를 지금 윤 기자님 하는 거는 제가 처음이어서 음. 한번 참관하려고 들어왔으니 그냥 읽지 않았으니까 저는 오늘은 좀 듣기만 하겠습니다. 네네, 좋을 대로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오늘 저도 사실 그리고 이 책을 여기 네네. 지금 제가 용티라고 썼는데 김용택입니다. 김용택 선생님. 예. 뭐 어디서 뭐 하시는 분인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어디 사시고 뭐 하시는 분인지? 음, 이러면 너무 섭한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예. 요즘 그 행동하는 양심에서 같이
제 행복한 예술재단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때 뵀어요. 우리 예, 영화 그 킹메이커 영화 본게 때 뵀죠. 네, 맞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듣고 있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먼저 이 책을 본 내용을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소감 나누는 시간 가질게요. 우리 이 고전 읽기 모임에서 이번 걸 다루기 전에 다뤘던 책이 빠찡코고 그 전달에 다뤘던 책이 동물농장이잖아요. 그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을 그 전달에 다뤘는데 이 책을 보니까 이게 동물농장의 후속편이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물론 설정을 바꿨지만 결국 동물농장의 스토리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SF 버전으로 만든 거죠. 동물농장은 소련 공산주의의 어떤 모순을 우화의 형태로 이제 그린 소설이라면 이거는 이제 그 이후에 동물농장이 46년에 나오고 이게 49년에 나왔으니까 그 이후에 어떤 전체주의 사회가 어떻게 될지를 SF의 어떤 형식으로 빌려서 이렇게 소설로 그리는 거고 이게 뭐가 재밌냐면 이게 설정이 똑같아요. 동물농장 마지막에 보면 그 돼지 두 마리가 서로 권력투쟁을 벌이다가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돼지 이게 이제 그 스탈린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스노우볼이라고 하는 돼지가 있잖아요. 얘는 이제 트로츠키를 상징하는 건데 나폴레옹과 스노우볼이 권력투쟁을 벌이다가 결국 나폴레옹이 스노우볼을 쫓아내잖아요. 그럼 스노우볼은 살아난지 죽었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뭔가 동물농장 밖에서 뭔가 이 동물농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있는 악당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똑같이 이 그 1984 속에서도 빅브라더가 사실상 나폴레옹이고 그 동물농장의 나폴레옹이 빅브라더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스노우볼의 역할을 대신하는 게 골드스타인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죠. 근데 골드스타인 뭐 생긴 것도 그렇고 전반적인 느낌이 트로츠키야. 근데 이제 이 조지 오웰이 죽던 1949년까지는 트로츠키가 아직 살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설정을 집어넣은 것 같아요. 혁명이 일어난 어떤 국가 바깥에 초창기 혁명가 한 명이 해외로 망명해서 그 국가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계속 음모를 꾸미고 있다. 라는 이제 설정을 집어넣은 거예요. 트로츠키는 나중에 결국 한 10몇 년 뒤엔가 그 스탈린이 보낸 암살자에 의해서 남미에서 암살이 되잖아요. 그 정도로 이 소련에서는 트로츠키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썼고 어떻게든 처단하려고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트로츠키를 잡아서 죽이기까지 하는데 그게 이제 그 어떤 그 탈출한 혁명가에 대한 두려움 그게 이제 골드스타인이라는 존재로 묘사되는데 이게 나폴레옹과 스노우볼, 빅브라더와 골드스타인 그 관계가 똑같이 제시된다. 그래서 사실 동물농장의 구도가 그대로 1984에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일부에서는 사실 세계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안 나와요. 그냥 그 윈스턴 스미스의 상황을 묘사하면서 전체주의 사회에서 이 주인공이 윈스턴이 느끼고 있는 그 억압감 그 굉장히 답답함 이런 거를 묘사하는 어떤 에피소드 위주로 일부가 구성되고 사실 2부로 가면 윈스턴이 본격적인 지하 이제 반체제 운동이죠. 그 국가 전복 세력에게 합류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책을 한 권 주죠. 자기들의 어떤 고전 같은 골드스타인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그 책을 봤는데 그 책에 보면 이제 세계관이 설명이 되는 거죠. 도대체 그 조지 오웰이 살았던 1940년대로부터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길래 이런 사회가 됐는가라는 일종의 가상의 역사를 이제 쭉 묘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조지 오웰판 천하 삼분지계라고 할 수 있는데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이 1984의 세계는 크게 세 개의 국가로 이게 뭐 하나의 국가가 아니에요. 세 개의 국가가 서로 나누어서 경쟁하는 그런 구도가 되어 있는데 주로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영국과 미국과 호주가 합쳐져서 오세아니아라고 하는 이 윈스턴이 살고 있는 나라가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나라죠. 오세아니아는 어떻게 됐냐면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영국, 미국, 호주가 합쳐져서 하나의 사회주의 국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의 어떤 시작은 영국 사회주의, 그러니까 뭐 이제 잉글리시 뭐 소셜리즘이겠죠. 근데 이제 영국 사회주의란 표현을 합쳐서 영사라고 부르죠. 영사, 신어로 만들어서 이게 원래 영어에서 무슨 표현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영사라고 불리는 이념을 가진 어떤 사회주의 어떤 전체주의 국가인 거죠. 그게 오세아니아고. 근데 유라시아라는 나라가 있죠. 유라시아라는 나라는 그냥 막 이름 그대로 유럽과 아시아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소련이 유럽을 먹은 거예요. 사실은 그 이후의 역사를 보면 이제 마샬 플랜이라는 게 일어나서 사실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이 마샬 플랜을 통해서 엄청난 경제 원조를 유럽에 퍼부었고 나토를 만든 거잖아요. 요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나토.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가는. 그 나토를 만들어서 사실 이걸 막은 거지. 근데 이제 1940년대까지만 해도 소련이 워낙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소련과 유럽 사이에는 그냥 평원지대거든요. 평원지대. 소련의 탱크가 그냥 밀고 들어오면 유럽은 그냥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상상력으로는 결국 유럽은 소련한테 다 먹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소련 주도하에 어떤 통일이 된 유라시아라는 국가가 있습니다. 이 국가의 이념은 신볼셰비즘. 말 그대로 이제 소련인 거죠. 소련이 확장돼서 유럽까지 먹은 나라가 유라시아. 그리고 그것과 나머지 하나가 뭐냐면 이스트 아시아가 있어요. 이스트 아시아 말 그대로 극동이죠, 극동. 어디겠습니까? 중국하고 일본이 합쳐진 거예요. 중국하고 일본이 합쳐지고 거기에 만주, 몽골, 티베트, 동남아까지. 우리나라는 없어. 왜냐면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아직 국가가 49년이면은 우리나라가 아직 제대로 생기기도 전이잖아요. 사실 한국 전쟁 이전에 나온 책이기 때문에 한국 코리안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는 서양인들 머릿속에 없었어요. 코리안 워라는 건 사실 한국 전쟁이 생기면서 처음으로 코리안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들어보기 시작한 거지 전 세계에서. 그전에는 뭐 한국이라는 나라는 머릿속에 없었으니까. 이스트 아시아에는 한국은 등장하지도 않지만 어쨌든 지정학적으로 보면 그렇게 묶였을 걸로 예상이 되죠. 근데 이 나라, 이게 재밌는 게 이 나라의 이념은 죽음 숭배예요. 죽음 숭배. 그러니까 죽음을 숭배하는 나라, 그게 이제 이념이랄까. 내가 보기 왜 이런 생각, 왜 이런 설정을 넣었을까 보면 아마 일본 때문인 것 같아요. 그 당시 이제 1940년대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일본 사람들의 그 유명한 반자이 돌격, 또 가미가제 이런 게 이제 서양 사람들한테 엄청난 문화 충격을 줬잖아요. 아니 어떻게 자기가 자기의 생명을 그렇게 생명이 제일 중요한데 인간이라는 건. 근데 자기 생명을 던지면서 무슨 비행기에 육탄 돌격을 하고 기관총을 막 내뿜는데 거기로 막 반자이 하면서 권총 한 자루 들고 뛰어가고 어떻게 그리고 나서 전쟁에서 지면 배를 갈라갖고 할복하고 이거 미친놈들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그걸 하나의 어떤 이념으로 포착해서 죽음 숭배라는 이건 일본 군국주의인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일본 군국주의가 중국까지 먹은 세계인 거야. 이 이스트 아시아라는 설정은. 근데 1949년의 상황에서는 충분히 그런 가정을 해볼 수도 있죠. 왜냐면 바로 얼마 전까지 엇비슷하게 싸웠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전체주의 국가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그런 설정인 거예요. 그래서 오세아니아는 이제 사회주의 국가인데 전체주의 국가가 돼 있고 유라시아는 신볼셰비즘, 그러니까 소련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스트 아시아는 일본 제국주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얼마나 답답한 사회겠어요. 세계 나라 전체가 다 답답한 사회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핵전쟁을 이미 겪은 후예요. 이 원자탄을 사용해서 2차 대전 때 이미 실제로 일본이 원자탄 공격을 받았는데 이 세 나라가 서로 어느 정도의 일정한 원자탄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핵전쟁을 이미 겪었고 그리고 나니까 더 이상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더 이상 원자탄 공격을 주고받다 보면 인류 종말, 서로 다 죽는다. 이러다 우리 다 죽어. 이런 상황이 될 거라는 거를 세 나라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2차 대전 때와 같은 그렇게 이제 서로 전면전으로 붙어서 서로를 절멸시키기 위한 전쟁은 안 하는 거야. 세 나라가 다. 그럴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세 나라가 다 이념이 비슷한 전체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굳이 뭐 다른 나라를 점령해서 우리의 이념을 뭐 전 세계로 퍼뜨리겠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세 나라가 굉장히 다 셋 다 비중이 있는 나라예요. 꽤 영토가 크잖아요. 세 나라가 다 나름대로의 자급자족을 이뤘어요. 그러니까 서로 무역을 할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전쟁을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뭐 그 서로 로켓을 가끔씩 때려갖고 이 로켓 공격이 실제로 다른 나라가 쏘는 건지 아니면 자기네 나라 안에서 민중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일부러 가끔 이제 쏘는 건지도 사실 애매하게 나와. 어쩌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바닷가나 이런 어떤 그 국경지대에서 유동 요새라고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이동하는 요새 같은 게 있나 봐. 그런 유동 요새에서의 국지전, 요새끼리 벌이는 국지전으로만 전쟁이 일어나고 실제로는 이렇게 전면적으로 전 국민이 동원해서 막 이렇게 원자 폭탄을 이용해서 뭐 상대를 절멸시키려는 그런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시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세계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삼국지에 나오는 천하삼분지계처럼 세 나라가 원래 싸우면 요 나라가 가면 요 두 나라가 같이 협력해서 공격하고 요 나라가 가면 요 두 나라가 협력하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이게 이제 천하삼분지계잖아요. 이 1984 세계도 딱 그런 삼분지계 세계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상대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못한 채 끊임없이 무한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어떤 시대 배경을 이제 이렇게 두고 있다. 그러니까 그 세계가 되게 우울한 세계인 거죠. 전쟁은 끊이지 않은데 해결되는 건 없고 그리고 세 나라는 다 전체주의 국가고 전체주의의 다른 이념은 이미 세상에서 사라졌고 그런 이제 우울한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오세아니아의 한 하급 당원이 이 소설의 주인공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러면 이 오세안이라는 나라의 특징은 아까 많은 얘기하신 것처럼 이 소설의 아주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텔레스크린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텔레비전이죠. 텔레비전인데 그 텔레비전이 우리는 일방적으로 텔레비전의 화면을 보는데 텔레비전이 우리를 보고 있는 거지. 그리고 그 텔레비전을 통해서 이게 당 중앙에서 당원들을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또 재밌는 점은 우리는 1984 하면 와 텔레스크린을 통해서 전 국민을 다 감시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전 국민을 다 감시하는 게 아니고
한 10%에서 15% 정도의 당원만 감시하는 거예요. 텔레스크린은 당원 집에만 설치되어 있고, 그러니까 당원들만 감시되고 그 감시를 받는 대신 당원으로서의 특권을 누리겠죠. 그리고 당원이 아닌 나머지 80%의 일반 노동자 혹은 프롤레타리아의 줄임말이겠죠. 프롤이라고 이제 묘사가 되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사실은 텔레스크린의 감시를 받지 않습니다. 그냥 노동자예요. 그냥 똑같이 이렇게 그 일을 하는, 그냥 당에서 시키는, 정부에서 시키는 일을 하면서 근근히 먹고 사는. 그리고 그 생필품은 항상 조금씩 부족하고. 이게 이제 소련 사회를 염두에 두는, 생필품이 부족해서 항상 뭐 엄청 줄 서고 막 이러는 소련 사회를 염두에 둔 것 같은데, 항상 생필품이 부족해 근근히 살지만 먹고는 살고 굶어 죽진 않고, 그러면서 이제 당의 지배에 복종하고 있는 80%의 국민이 있고, 그리고 한 15% 정도는 텔레스크린의 어떤 감시를 받는 당원 그룹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인공 윈스턴은 텔레스크린의 감시를 받는 하급 당원인 거죠. 그 이제 나이는 한 30대 후반, 39살이라고 나오나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생각으로 하면 40대 중년 남성 정도로 이제 묘사가 되고, 애는 없고 와이프랑은 이혼했죠. 와이프는 이제 겉보기는 되게 멋진 이렇게 그 여성이었는데, 아마 이게 그 나치즘에 열광했던 그 1930년대 그 독일의 젊은 여성들을 사실은 모티브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겉보기는 되게 아름다운데 머릿속은 완전 텅텅 비고 오로지 당의 명령대로, 당의 지시대로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식도 못 가진 이유가, 이게 부부를 결혼을 또 당이 거의 이렇게 점지해주다시피 해서 결혼을 했어. 그러면 이제 애를 낳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전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윈스턴은 처음에는 외모가 예쁘니까 어떻게 사랑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 여자는 이 섹스라고 하는 거에서 굉장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 이건 당이 세뇌 교육을 시킨 거죠. 그렇게 성욕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게끔 세뇌 교육을 시켜서 너무 이렇게 섹스를 싫어해. 근데 또 의무적으로 당을 위해서 자녀를 출산하는 게 또 여성이 의무라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애는 또 낳으려고 해. 예, 그래서 뭐 며칠에 한 번씩 꼭 오늘 애 낳아야 되는 날이야, 해야 되는 날이야라고 남편한테 막 공지도 해요. 그래갖고 들어가면은 하긴 하는데 정말 목석처럼 움직이지도 않고 뻣뻣하게 그냥 이렇게 누워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흥분도 안 되고 뭐 그 과정이 즐겁지도 않고 의무방어전 하듯이 하는데, 뭐 그렇게 하니 뭐 애가 제대로 생기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엔 애가 안 생겼고, 그렇게 서로 이렇게 서로 감정만 상하고 티격태격 되다가 결국에는 별거 상태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와이프랑은 같이 안 살아. 뭐 어딘가로 떠나가. 근데 이혼은 또 절대 안 해줘. 이혼하는 건 또 당에서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이 사람은 충실한 당원이기 때문에 이혼은 안 해주고 남편하고는 별거하고 있고, 그래서 윈스턴은 그냥 아무런 삶의 희망이 없이 그냥 하루하루 주어지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된 업무는 아까 다른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사 조작이죠. 주된 업무는 과거사 조작이에요. 여기 보면 과거가 현재를 지배한다,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리고 현재가 미래를 지배한다. 그러니까 과거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현재의 프로파간다에 의해서, 왜냐하면 이제 세 나라가 계속 전쟁을 요렇게 벌였다가 요렇게 벌였다가 요렇게 벌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쟁 상대가 달라지잖아요. 전쟁 상대가 정부의 정책이 바뀌는 순간 과거의 기록까지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항상 이 나라와 전쟁했던 것처럼 이 나라와 전쟁했었는데, 그리고 이 나라와는 동맹국이었던 걸로 역사를 싹 다 바꿔버리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무슨 배급량이 좀 달라지면, 그리고 이제 빅브로더가 발표한 것과 이제 현실이 좀 달라지면 과거의 발표도 다 뒤집어 버리고, 이런 식으로 과거를 계속 조작해 가면서 이제 기록을 바꾸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결국 이제 현실이라는 건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기억하고 기록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기억과 기록을 조작하면 얼마든지 과거는 바꿀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그걸 담당하는 부서의 이름이 진리부예요. 진리부. 그리고 사실 사람들이 어떤 사생활을 통제하는 부서의 이름이 애정부고, 그러니까 사랑부, 디파트먼트 오브 트루스, 뭐 이렇게 이름은 그렇게 지어놓고 사실은 그 이름과 전혀 정반대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윈스턴도 사실은 뭐 그 이 책에 대해서 윈스턴은 이제 아주 어렸을 때는 혁명이 나기 전이었고, 아주 어렸을 때 자기가 굉장히 욕심꾸러기 꼬맹이여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징발되듯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고, 어머니랑 여동생이랑 셋이 살고 있었는데, 얘 꼬맹이잖아요. 꼬맹이니까 이제 먹는 걸 너무 식탐을 해가지고 이제 배급으로 초콜릿이 나왔는데 초콜릿 지가 다 먹고 싶은 거야. 그래갖고 엄마는 진짜 가난한 그 이렇게 상황에서 아주 갓난아기인 여동생 먹을 걸 조금이라도 챙겨주려고 초콜릿을 이렇게 3등분해서 엄마 것까지 네가 먹어, 그리고 이 나머지 한쪽은 동생 줘, 이랬는데, 이제 윈스턴이 어린 마음에 욕심쟁이니까 그 동생 것까지 초콜릿을 뺏어갖고 지 입에 넣고 도망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안 돼, 윈스턴 동생한테 줘야 돼, 이랬는데 몰라 이러고 이제, 이게 뭐 어린애 그럴 수 있잖아요. 사실 어린 나이에 이제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와 보니까 엄마가 없는 거야. 엄마도 없고 여동생도 없고.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엄마가 납치됐거나 당원들한테 이제 아빠가 징발되듯이 뭔가 이렇게 납치됐거나 아니면 이제 현실에 절망해서 애를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거나 뭐 그렇게 된 거죠. 그때 이후로는 윈스턴은 혼자 산 거예요. 뭐 고아원에서 키웠거나 뭐 그랬겠죠. 그런 어떤 어린 시절에 자기의 탐욕으로 인해서 이제 엄마와 동생을 잃었다라는 그런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 이제 그런 주인공입니다. 그랬는데 이 주인공이 이제 주로 하는 일은 과거를 조작하는 일이고 또 재밌는 게 이제 아까 정영현 선생님이 얘기하신 신어라는 표현도 나오죠. 과거를 조작하는 주요 방법 중에 하나가 국민들을 우민화시키는 거잖아요. 국민들을 우민화시킬 때 주로 쓰는 게 이제 언어를 없애버리는 거야. 언어를.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사, 수식어 뭐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이 있잖아요. 근데 언어를 점점 단순화하고 없애고 그래서 사람들의 머리를 되게 텅텅 비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의사전담을 할 수 있게끔 언어 자체를 점점 없애서 그래서 이제 근데 고참 당원들은 옛날 말을 그냥 막 쓰죠. 근데 이제 젊은 이렇게 신규 당원들이나 혹은 이제 그냥 하급 노동자들한테는 신어를 쓰게 강요해가지고 과거에 쓰던 어떤 다양한 어휘 표현을 없애버리는 어떻게 보면 저도 굉장히 무시무시한 설정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 정말 이렇게 하면 인간을 되게 퇴화시킬 수도 있겠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윈스턴 스미스가 주인공인 거죠. 자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등장인물도 좀 설명을 드리면 윈스턴 스미스는 그런 일을 하면서 먹고 살지만 굉장히 당에 대한 불신과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과거를 조작하니까 당이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다 알고는 있죠. 근데 어떻게 반항할 힘은 없으니까 그냥 할 수 없이 따라는 가지만 소극적으로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하급 당원이고 근데 이제 어디선가 소문이 들려오죠. 왜냐면 골드스타인이 탈출을 했잖아요. 이 체제 혁명의 어떤 원로 전사이면서 이 빅브라더의 체제를 반대하는 골드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탈출을 해서 뭔가 이 시스템을 뒤집어 엎기 위한 반체제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막 들려온단 말이야. 그래서 2분 증오라 그래갖고 뭐 하루에 2분씩인가요? 그래서 이제 골드스타인의 사진을 텔레스크린에 띄워놓고 다 같이 막 전 직원이 회사에서 직원들이 다 같이 막 욕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야. 골드스타인 보고 화내고 욕하고 막 매일매일 그런 식으로 이제 증오를 또 이렇게 조작해내는데 그런 과정에 참여하면서도 아, 저 사람이 정말 이 시스템을 바꿔줄 그런 영웅이 아닐까라고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실제로 이제 반란 세력의 그 간부가 접촉을 해오죠. 그게 누구냐? 오브라이언이죠. 그러니까 오브라이언은 이중 간첩 같은 사람인데 2부까지만 봐서는 아직은 이제 정체가 정확히 드러나진 않지만 반란 세력의 주요 간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누구냐면 우리 매트릭스에 나오는 그 검은색 안경 낀 사람 있잖아요. 그 이름이 뭐죠? 매트릭스에 나오는 주인공 중에 주인공이 네오고 그 검은색 모피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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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모피어스 같은 사람이죠. 오브라이언은. 그래서 오브라이언이 어느 날 쓱 다가와가지고 이제 아는 척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순서는 좀 뒤쪽이지만 쓱 아는 척을 하면서 오브라이언하고 윈스턴은 우연히 한번 눈빛이 딱 마주쳤는데 오브라이언도 원래 당의 고위 간부고 굉장히 당의 정책을 충실히 따르는 사람인 것처럼 보였지만 어느 날 눈빛이 딱 마주치는 순간 뭔가 서로 어색해하는 눈빛을 읽은 거예요. 아, 얘 뭔가 딴 생각하는구나. 당 행사에 참여하면서. 근데 오브라이언도 그렇고 윈스턴도 그렇고 서로를 알아본 거죠. 아, 서로 이 당에 불만을 가진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아보고 오브라이언이 아무것도 아닌 척하면서 자기 집으로 이제 무슨 다른 일 때문에 뭐 신어 사전이 새로 나오는데 한번 보지 않겠냐 그래서 다른 일 때문에 집으로 한번 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때 이제 얘는 알게 되는 거죠. 아, 오브라이언 이 사람 혁명군이다. 뭔가 반란 세력이다. 라는 걸 알고 그래 나도 들어가서 같이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쫓아가는데 그래서 이제 오브라이언이라는 인물이 이제 윈스턴을 반란에 가담시키는 중요한 어떤 그 반란 세력의 간부로 등장을 하고 근데 오브라이언이 그렇게 나오는 건 2부 뒤쪽의 얘기고 2부 앞쪽으로 가면 훨씬 더 중요한 인물인 줄리아가 등장을 하죠. 사실 이 소설에 굉장히 큰 몰입도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 문제적 인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여자는 여자 하급 당원이죠. 그러니까 26살 정도로 묘사가 되죠. 그러니까 윈스턴보다도 한 열 몇 살이 어린 거예요. 한 10살 이상 차이가 나는 굉장히 어리고 예쁜 상당히 미인으로 이제 묘사가 되죠. 처음에는 윈스턴은 이 줄리아라는 여자 직장 동료인데 굉장히 혐오했죠. 혐오하고 경멸했어요. 왜냐하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당을 위해서 막 이분 증오하라 그러면 막 미친 소리 지르고 막 이러니까 아, 저 여자는 정말 이렇게 옛날 자기 전 와이프처럼 정말 생각 없는 당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되게 사실 내심 싫어하고 증오하고 이 줄리아가 자기를 자꾸 이렇게 미행한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몇 번 자꾸 마주치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 이렇게 되게 멀리 갔는데 거기서 이 줄리아를 마주치는 거 보고 아, 이 여자를 내가 가서 죽여야 되나? 왜냐면 이 여자가 내 정체를 내가 딴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고 나를 신고하려고 하나 보다.
그 일부러 날 미행했나 보다 생각하고 내가 따라가서 돌로 내리쳐서라도 죽여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물론 그러진 않았죠. 근데 2부 처음에 우연히 이제 줄리아랑 마주치다가 복도에서 딱 마주치는데 줄리아가 넘어지는 척하면서 손에다가 뭘 딱 쥐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딱 받아들고 윈스턴이 깜짝 놀래갖고 자리로 와서 이제 모른 척 이러고 있다가 그 윈스턴은 처음에는 나는 네 정체를 알고 있어. 널 고발할 거야. 뭐 이런 협박이 들어있는 줄 알고 엄청 걱정하면서 난 이제 끝났구나. 난 죽었어. 라고 생각하고 이제 티는 안 냈지만 속으로 엄청 긴장하면서 그 쪽지를 이렇게 업무하다 말고 안 보는 척하면서 살짝 자연스럽게 봤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써 있는 I love you 이렇게 써 있었겠죠. 그걸 보고 이제 윈스턴이 완전히 이 여자가 나를 좋아해가지고 나한테 쪽지를 전해주려고 한 거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소설이 굉장히 강력한 몰입감을 가지면서 이 줄리아를 만나기 위해서 서로 그냥 비밀리에 안 그런 척하면서 이렇게 우연히 마주치는 척하고 서로 약속을 잡고 비밀의 어떤 장소 도저히 이렇게 서로 만날 수가 없는데 각자 이렇게 대중들이 모이는 집회 현장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척하면서 마주치고 옆자리에 서서 남들도 하고 소리 지르고 함성 지를 때 서로 얘기를 딱 주고받고 그 다음에 약속 장소를 정해서 어떤 모처에 교회의 어떤 숲속으로 가가지고 숲속에서 만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첫 정사를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약속을 이렇게 빈틈에 잡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 여기저기 이제 장소를 바꿔가면서 계속 정사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거의 막장 스토리예요. 아주 이렇게 뭐 자세히 그런 게 이제 뭐 야하게 묘사되진 않지만 그 서로 이제 서로의 어떤 육체를 탐하면서 성욕에 빠져갖고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줄리아라는 여자는 이미 수십 명의 당원과 그런 관계를 가진 그 여성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분의 가치관은 그거야. 그냥 뭐 다 필요 없고 그냥 당연한 얘기 다 거짓말이고 다 알아. 다 아는데 나는 그거에 특별히 뭐 그걸 어떻게 뭐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뭐 반란을 해서 이런 생각 없고 불가능하고 어차피 안 된다는 거 알고 그냥 나는 나만 행복하면 돼. 그리고 내가 행복을 취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성이야, 섹스. 그걸 통해서 내 행복을 추구하면 나는 그냥 I don't care. 됐어. 이런 생각인 거고 그래서 이미 수십 명의 당원과 뭐 수백 명이라고 했다가 정정하죠. 수백 명까지는 아니고 수십 명. 수십 명의 당원과 그런 관계를 가지면서 그냥 이제 그 인생을 즐기고 있는 그런 여성이었던 거죠. 줄리아는. 그러다가 이제 윈스턴이 눈에 들어왔던 거고 윈스턴의 어떤 그런 반항적인 모습을 보고 뭔가 매력을 느꼈겠죠. 그래서 윈스턴한테 먼저 고백을 했고 이렇게 몰래 약속을 잡아서 그다음부터 윈스턴하고만 관계를 계속 가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관계를 가지다가 어느 순간 이 둘이 약간 이제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되죠. 뭐냐면 너무 계속 이렇게 위치를 바꿔가면서 관계를 가지니까 너무 위험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약속 잡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둘만의 은신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런 은신처를 만들면 안 되죠. 왜냐면 그런 은신처를 만들면 언젠간 잡히게 돼 있거든. 왜냐면 같은 패턴이 반복되니까. 근데 이제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도 둘은 어느 정도 그 리스크를 감수하고 왜냐면 너무 서로 만나고 싶고 더 자주 만나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데 도저히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냥 둘 다 약간 그 리스크를 감수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체링턴 노인이라고 하는 이제 그 이렇게 허름한 뒷골목에서 골동품 가게를 운영하는 체링턴 노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상점의 2층에 있는 그 다락방 거기를 이제 자기들만의 은신처로 만들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방을 자기들끼리 꾸미고 체링턴 노인한테 월세를 얼마씩 이제 몰래 주기로 하고 그 방을 이용해서 거기서 이제 둘이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처음으로 줄리아는 이제 여러 가지 막 물품을 가져오고 커피도 제대로 된 커피도 가져오고 막 초콜릿도 가져오고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거죠. 그야말로 소확행을 누리고 거기서 처음으로 화장도 해보고 여기서는 이제 화장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당원들이. 26살이면 한참 예쁠 나이잖아요. 근데도 화장도 안 하고 그냥 맨 얼굴로 다니는데 여성들이. 근데 여기서 처음으로 자기 뒤돌아보고 잠깐 보지 마 이랬는데 그래서 이제 윈스턴은 내심 옷을 다 벗고 기다릴래나 보다 이렇게 이제 기다리려 했는데 뒤를 딱 보니까 그게 아니라 짧은 시간에 얼굴에 화장을 좀 해가지고 엄청 예뻐진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막 무슨 구두 같은 것도 예쁜 거 신고 막 오고 그러면서 이제 둘이 막 이렇게 사랑하면서 서로 막 좋아하는 그런 내용들이 2부의 중간에 쫙 묘사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전체주의의 포갑을 뭔가 이제 성적인 어떤 배출을 통해서 만족을 통해서 어떤 서로 어떤 이렇게 자기들만의 성역을 만들어서 거기서 숨쉴 공간을 만들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지만 윈스턴은 여전히 당에 대한 불만, 이 체제에 대한 불만을 계속 가지고 있고 줄리아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줄리아도 다 동의해요. 이 체제 미친 체제다. 이상한 놈들이고 저 새끼들 하는 말 다 거짓말이다. 다 동의해. 하지만 그렇다고 뭐 내가 나서서 그거를 뭐 이렇게 때려 엎겠다든가 그런 운동하는 단체가 있다든가 그런 거 믿지는 않아요. 그거 다 헛소리고 그런 사람 있을 수도 없고 되지도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만 재밌는 점은 근데 윈스턴이 이런 상황에서 오브라이언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오브라이언한테 그런 어떤 반란 세력에 가담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고, 근데 이제 윈스턴이 그 말을 줄리아한테 해주니까 줄리아도 별 생각 없이 동의해요. 그거 재밌겠다. 나도 같이 하자. 사실 이게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라는 거 알지만 내 생각엔 약간 좀 반쯤은 자포자기, 그리고 반쯤은 이제 그 윈스턴에 대한 사랑 때문에 같이 이렇게 가담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둘이 같이 오브라이언의 집을 찾아가서 오브라이언하고 그런 얘기도 나누고, 이제 그 반란 세력에 가담하면 너네 죽을 수도 있고 뭐 블라블라 이렇게 된다. 그리고 니네 뭐 다 엄청나게 고문을 당할 거고 나중에 자백을 하게 될 건데, 자백해봤자 네가 아는 건 나밖에 없는데 나 왜 이게 다 점조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부를 거면 불어라. 근데 그때 되면 난 이미 죽었거나 아니면 난 또 성형수술 해가지고 얼굴 바꾸고 완전 다른 사람으로 살 거기 때문에 상관없다. 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런 병명에 관한 얘기를 좀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책을 봤죠. 그 이제 경전, 반란 세력의 경전, 골드스타인이 쓴 걸로 보이는 반란 세력의 경전, 아무 제목도 없는 책. 그 책을 받아서 거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이후에 잊혀졌던 역사, 사실 이제 숨겨진 그 당이 은폐하고 있던 숨겨진 역사가 거기 쫙 나오죠. 그걸 보면서 이 세계관이 이런 세계관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뭐 그렇게 중요한 인물은 아니지만 사임이라고 하는 인물도 나오죠. 사임은 이제 윈스턴의 동료이면서 신어 개발 담당.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기존의 언어를 자꾸 없애고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내는 그런 당원이죠. 사실 당에 대한 충성심이 되게 뛰어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말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게 신호를 개발하면 이런 효과가 있고 막 떠들어. 그러니까 윈스턴이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새끼도 조만간 증발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왜냐면 말이 너무 많으니까. 아무리 당을 위해서 충성을 해도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사고를 치게 돼 있고 당이 이제 불편하게 생각할 거기 때문에 얘도 어느 순간 증발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증발을 하죠. 몇 달 뒤에. 그리고 체링턴 노인, 은신처를 마련해준 체링턴 노인. 근데 이제 2부까지의 내용만 이제 스포일러를 하자면, 나도 3부는 안 읽어봤으니까 몰라요. 2부까지의 내용만 스포일러를 하자면,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책의 내용을 읽고 마지막에 그래 정말 하면서 이제 책의 내용을 읽고 이제 어떻게 된 건지 알고 둘이서 이제 줄리아랑 같이 둘이 누워 있다가 이제 그 의신처 옆집에 보면 항상 맨날 빨래하는 아줌마가 하나 있거든요. 나이 한 50쯤 된 아줌마, 애도 한 10명 나왔을 것 같은 완전히 호호 할머니 같은 아줌마인데, 그 아줌마가 이제 막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빨래 널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어느 순간 주인공이 저 아줌마야말로 참 아름답다. 그러니까 줄리아가 아니 저렇게 늙었는데 뭐가 아름답냐 그랬더니 저분이야말로 정말 이 세상을 지탱하는 그런 어떤 그 사람이 아니겠냐. 그러면서 저분이 저런 게 참 아름답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혼잣말처럼 우린 죽은 목숨이야. 그러니까 옆에 나는 죽은 목숨이야. 그러니까 줄리아도 그래 나도 죽은 목숨이야. 라고 이제 별 생각 없이 이제 따라한 거. 이제 사실 이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 걸린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갑자기 기계음이 어딘가에서 그래 너인 죽은 목숨이야 이러면서 이제 기계음이 딱 들리는 거야. 깜짝 놀래갖고 둘이 화들짝 놀라서 딱 보니까 그 은신처 옆에 은신처 방에 그림이 하나 걸려 있었는데 그 그림 뒤에서 기계음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찰컥한 소리가 나더니 그림이 아래로 땅 떨어지면서 유리창이 그 액자가 깨져버리고 그 뒤에 텔레스크린이 딱 나타나는 거지. 한마디로 말해서 거기에 텔레스크린이 원래 있었던 거야. 그 텔레스크린은 이 줄리아랑 윈스턴이 정사를 벌이고 거기서 뭐 그런 불온한 서적을 읽고 자기 당 욕하고 하는 걸 다 보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나서 갑자기 막 뭐 소리가 나고 윙윙하면서 사이렌 울리는 소리 나고, 갑자기 이제 그 보안 요원들, 공안 요원들이 들이닥치고 그 창문이 팍 깨지면서 사다리가 탁 올려지고 사다리를 통해서 막 이렇게 보안 요원들이 닥쳐 들어오고, 그러면서 작은 방을 딱 감싸게 되죠. 그러니까 아이씨 우리 죽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고 줄리아는 보안 요원이 먼저 줄리아를 한대 팍 이렇게 관자놀이를 친다고 나와요. 어떻게 여자를, 그것도 거의 뭐 막 벗고 있었을 텐데 여자를 관자놀이 쳐가지고 기절을 시킨 다음에 이제 들고 나가죠. 그게 이제 윈스턴이 줄리아를 본 마지막 모습이었다.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3부에서는 아마 등장하지 않는 모양이에요. 아마 뭐 처형되거나 죽겠죠. 그리고 나서 누가 등장하냐면 그 1층에서 골동품 샵을 운영하던 체링턴 노인이 딱 등장을 합니다. 근데 분명히 노인이었는데 머리도 원래 희끗희끗했는데 머리도 검어지고, 근데 그 부정한 모습에도 허리도 딱 펴고, 그리고 옷도 딱 제복을 입고 있고. 그러니까 체링턴 노인이 사실은 정체를 숨기고 있는 핵심 당원이었던 거예요. 해링턴 핵심 당원일 뿐만 아니라 약간 3부를 안 봐서 모르지만 약간 빅브라더의 실체가 아닐까 싶은 그런 어떤 인물로 등장을 하죠. 그 체링턴 노인이 딱 등장을 해요. 그 목소리가, 그러니까 그 텔레스크린에서 나온 그 목소리가 사실은 그러니까 체링턴 노인의 목소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싹 이렇게 둘러보면서 이제 윈스턴을 체포해서 잡아가려고 하는
거기까지가 딱 2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기승전하는 그 전 상황까지가 이제 이 소설의 2부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소설이 이런 내용인지 전혀 몰랐어요. 그냥 이제 뭐 그냥 뭐 이렇게 텔레스크린, 뭐 빅브라더, 감시 뭐 이 정도만 생각했었는데 여기까지 보고 나니까 엄청 재밌더라고. 야, 이게 이런 스토리였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까지 듣고 나니 이게 뭐랑 연결되냐면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봐왔던 많은 SF 영화들이 있잖아요. 이런 디스토피아를 다룬 SF 영화들이 다 사실은 이 1984의 배경으로부터 영감을 얻어서 파생됐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를 들면 크리스찬 베일이 되게 스타가 됐던 유명한 작품인 이퀄리브리엄이라는 작품 있잖아요. 이퀄리브리엄이 그렇잖아요. 그 감정을 통제한다는 전체주의 사회잖아요. 감정을 통제하고 조금이라도 뭐 사랑이라든가 기쁨이라든가 즐거움이라든가 그런 감정을 느끼면 안 되고 아침마다 그 감정을 억제하는 약을 먹게 주사를 놓던가 약을 먹던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주인공이 거기에 문제의식을 그리고 그걸 원래 통제하는 그 보안요원 같은 게 주인공의 직업인데 주인공이 이제 어느 순간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반란군들과 같이 이제 그 시스템을 이제 다 때려 부수는 여기서 액션인 거죠. 엄청난 액션을 통해서 그게 이퀄리브리엄인데 이퀄리브리엄도 딱 1984의 내용을 약간 변주한 거고 또 주드로가 나온 가타카는 유전자 조작으로 사실은 또 국민을 통제하는 그런 전체주의 사회를 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유전자 조작을 뭔가 이렇게 탈피하려고 하는 개인의 노력을 다룬 게 가타카고 근데 매트릭스도 전형적으로 그런 내용이죠. 자기가 그런 사회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뭐 블라블라 그래서 혁명 세력이 있고 그 시스템 멈추라고 하고 뭐 그런 종류의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SF 그런 그다음에 블레이드 러너도 약간 그런 느낌. 블레이드 러너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걸작이라고 알고 있는 대부분의 SF 영화 뭐 애니메이션 공각기동대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되게 다 1984의 설정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어떤 영감을 가져와서 만들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 그래서 야 역시 고전은 고전이구나. 이게 1949년에 나온 책인데 80년대, 90년대, 2000년대에 나온 그 영화나 애니메이션 작품들에도 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최근에 영화로 개봉했던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도 사실은 이제 그런 방식의 이제 영화인 거죠.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도 그 역시 원작은 모택동 비판한 거잖아요. 중국 공산주의를 비판한 건데 거기서도 이제 당번병하고 이렇게 사모님, 장군 사모님이 이 공산주의 전체주의 사회 너무 답답한데 결국 이제 둘이서 남편이 출장 간 사이에 몰래 이제 정사를 하면서 아주 뭐 엄청 이렇게 거친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 있어서 다행이야.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요거는 아마 내 생각에 1984의 2부 그 줄리아와 윈스턴의 정사 부분을 약간 이제 중국식으로 변주해갖고 이민을 위해 복무하라라는 소설을 써서 그 소설로 거의 노벨 문학상 탈 뻔했나 뭐 그렇죠. 탈 뻔했나 그렇죠. 그리고 그걸 우리나라에서 영화한 게 이민을 위해 복무하라라고 얼마 전에 개봉했죠. 여주인공이 영어를 대사를 너무 못 쳐가지고 엄청 호평을 받았지만 영화 자체는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참 이 전체주의 사회가 얼마나 위험한가 그리고 그게 이제 인간의 상상력에게 어떤 자극을 주는가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고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요즘 세상에도 많이 이제 미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이게 1984를 우리가 이 시점에서 봤다는 게 왜냐하면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면서 세계화가 세계화가 이제 역전되고 있잖아요. 세계화가 이제 뚝뚝 끊기면서 지역화, 블록화가 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크라이나, 이 러시아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를 이제 경제 제재를 해버리니까 이전에는 러시아 가스가 러시아 석유가 유럽으로 넘어가서 세계가 평평하다 이랬는데 이게 세계 평평하지 않은 거죠. 그 정치적 가치, 어떤 지정학적으로 연결된 나라들끼리만 평평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 사이엔 장벽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1984에서 얘기하는 아까 세 나라, 지정학에 따라서 세 개의 나라로 나눠져서 자기들끼리 어떤 경쟁하고 전쟁하는 그런 어떤 세계의 어떤 첫 단추 같은 이제 느낌도 들고 물론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지금 세상은 왜냐하면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워낙 이렇게 성공적이고 많은 사람들한테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약간 그런 지정학으로 회귀하는 듯한 느낌이 들고 그래서 사실은 사상과 어떤 표현의 자유 여기서 말하는 신어라든가 과거 조작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은 텔레스크린보다 그게 더 무서운 거잖아요. 텔레스크린은 안 보이는 데서 뭐 하면 되고 끊을 수는 없지만 끄는 건 이제 고급 당원만 한 30분 정도 끌 수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어떤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 사실 민주주의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어떤 그 생각이 들죠. 그래서 사실 이 책이 냉전 시대에는 이른바 우파들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자들에 의해서 많이 이제 그 언급이 되고 많이 이렇게 소환이 되는 책이었지만 사실 이 책에서 조지 오웰은 뭐 아까 박정원 씨도 얘기했지만 조지 오웰은 원래 사회주의자라는 거 아닙니까? 이 책에서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 잡혀가기 마지막 편, 2부 맨 마지막 부분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아까 그 빨래 넣는 아낙네를 보면서 저 여자 참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줄리아가 그래서 뭐 아름답긴 뭐가 아름다워 다 늙은 아줌마인데 라고 얘기하는데 혼자 독백으로 윈스턴이 혼자 독백으로 그걸 묘사하는 장면이 나왔죠. 306쪽입니다. 이 책으로는 민음사고 306쪽에 보면 이런 얘기네요. 윈스턴은 그 책을 끝까지 읽지 않고도 이 말이 골드스타인의 마지막 메시지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미래는 노동자들의 것이다. 그들의 시대가 오면 그들이 건설한 세계는 현재의 세계보다 윈스턴 스미스의 마음에 들 수 있을까? 그렇다. 왜냐하면 그것은 적어도 올바른 정신의 세계일 것이기 때문이다. 평등이 있는 곳에 올바른 정신이 깃들 수 있다. 그러니까 평등을 강조하는 사상이 사회주의자. 그래서 조만간 그런 세계가 와서 힘이 의식으로 변할 것이다. 노동자는 불멸의 존재이다. 들에 있는 저 굳센 아낙네의 모습만 보아도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반드시 노동자들이 각성할 때가 올 것이다. 어쩌면 1000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그때까지 당이 갖지도 못하고 말살시킬 수도 없는 생명력을 새들처럼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전하며 모든 불평등에 맞서 꿋꿋이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윈스턴이 독백을 하죠. 독백을 하다가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우리는 죽을 사람이야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체포당하는 그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2권까지만 봤을 때 어쨌든 윈스턴의 생각이 바로 조지 오웰의 생각이라고 보면 윈스턴은 끝까지 어떤 평등의 가치 그리고 노동자들의 어떤 그 불멸성을 이제 신뢰하고 그게 결국 세상을 바꿀 것이다라고 하는 희망을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뭐 3부에서 이제 뭐 3부에서 당연히 뭐 배드 엔딩이죠. 새드 엔딩으로 안 좋게 끝날 텐데 다 죽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윈스턴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던 마지막 순간에 가졌던 생각은 어떤 평등과 노동자들의 어떤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제 소감 리뷰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요걸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다른 분들 소감 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혜진 씨부터. 김혜진 씨 음소거 키시고 소감 좀 얘기해 주시죠. 스토리 리뷰 들으시니까 어떠신가요? 꼭 줄리 부분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줄리아. 줄리아. 엄청 네. 재밌습니다. 엄청 재밌어요. 네. 그리고 저도 제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그래도 그 대강의 그 동물 농장 이야기가 있는데 정말 청소년 버전으로 읽었나 봐요. 정말 기억이 전혀 나지 않네요. 이런 부분은. 꼭 다음번에 다 읽고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동원 씨. 이동원 씨도 뭐 공항으로 이동 중이라고 하셨는데 잠깐 소감 좀 얘기해 주시죠. 역시나 기자님의 설명은 머리에 콕콕 박히고요. 장면이 떠올랐고 그 액자가 떨어지면서 텔레스크린이 뒤는 거는 직접 보고 싶네요. 한번 보세요. 아주 재밌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2부 아주 굉장히 몰입도가 높으니까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네, 우리 정영현 씨도 음소거 키시고 스포일러가 안 되는 범위 안에서 소감을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정리 잘 해주셔가지고 잘 들었고요. 이게 카탈로니아 창가부터 조지 오웰의 작품을 원래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그 작품도 읽을 수 있으면 읽어서 오겠습니다. 역시 대단하십니다. 모범 회원. 네, 우리 박정훈 씨도 음소거 키시고 들으신 소감 어떠신지 얘기해 주시죠. 네, 한편의 영화를 본 것 같이 너무 잘, 이렇게 뚝뚝박게 잘 들었고요. 저도 어렸을 때 봤던 영화들, 말씀하신 영화들이나 SF 영화들 보면서, 어떻게 49년에 이걸 상상할 수 있을까. 혹시 모임이 된다면 우리도 30년 뒤에 어떻게 됐을지 한번 그런 모임들 2054년 뭐 이런 거네요. 네, 만들면 어떨까. 저희가 막 70, 80대 됐을 때 그런 생각도 들었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그리고 신냉전 시대 이런 것도 되게 비슷하게 닮았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도 좀 많이 닮은 것 같아요. 막 정권이 바뀌면 다 싹 다 바꿔버리고 과거 막 바꾸잖아요. 조작하고. 원운석을 다 바꿔버리고
사람들 싹 다 바꿔버리고 전에는 다 적폐라고 생각하고 다 바꿔버리고. 네. 근데 교육은 참 공감이 되는 게 참 그 교육이 이제 사람을 지배할 수 있게 하나로 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서도 나오는 그 전체주에 나오는 그 교육이 사람을 바보 만드는 거잖아요. 네, 좀 미래지향적으로 좀 바꿔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네, 여러 가지로 공감 가는 점이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용택 대표님 음소거 키시고 어떻게 들으셨는지 소감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우리 윤 기자님이 쭉 리뷰를 해주시는데 정말 아까도 처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알고 있는 1984와는 완전히 다른 책이 되고 정말 아까 앞에 말씀하신 분처럼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았었거든요. 그리고 꼭 한번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또 불현듯 드는데 저는 사실 이 모임의 성격을 좀 잘 몰라가지고 갑자기 들어와서 얼떨결에 지금 들었는데 아무튼 뭐 기회가 된다면은 다음 모임에도 참여하고 뭐 한번 꼭 1984는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모임의 성격은 별거 없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고전 소설 읽고 네, 같이 소감 나누는데 예, 제가 주로 길게 떠드는 그런 모임인 거죠. 자, 그러면 어쨌든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저도 되게 재밌었고요. 사실 이 모임이 아니었으면 절대 안 봤을 거예요, 이 책. 저도 나는 그냥 대충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뭘 이걸 이렇게 길게 읽어 그랬는데 이제 안 읽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너무 재밌고 굉장히 많은 어떤 생각을 던져주는 역시 이래서 고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좋은 소설이었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이제 3부 그러니까 안 읽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 달 동안 마저 읽으시고 이렇게 제가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그리고 3부를 마지막까지 하고 이 책을 마치도록 할게요. 저희가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걸 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주면은 7월로 가면 30일입니다. 7월 30일 토요일 오전 10시 뭐 시간 넉넉하니까 이 책 마지막 3부까지 다 읽고 모여서 같이 전체적인 소감 그 3부의 스토리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가능하신 분 잠깐 비디오 좀 켜주실래요? 사진 한번 찍고 마치겠습니다. 자, 잠깐만 비디오 켜주시고 자, 하나 둘 셋 잠깐만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하고 자,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달에 봬요.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